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이것을 어떤 시점을 딱 기준으로 줬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운동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자, 목의 운동은 어떤 기점에서 처음으로 뻗어간 운동이기 때문에 바로 직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화의 운동은 뻗어가다가 옆으로 퍼지는 운동과 같이 동시 결합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토의 운동은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멈추는 운동, 즉 운동을 변환시켜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운동은 바로 이렇게 뻗어가던 운동이 더 이상 뻗어가지 않고 새로 움츠러들고 반복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했고, 수의 운동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요, 토 중간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네요. 이 사실은 음과 양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 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고전의 여러 개념 속에서 존재는 해왔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많이 명시를 하지 않았고, 명시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처럼 구체적인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 중간자의 원리를 놓고서 이 중간자를 참 명하기가, 양은 양, 음은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양 중으로 얘기하자니 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 실체가 불분명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간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중간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있냐면은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 박사라는 분이 소립자 중에서 전자보다는 무겁고 양성자보다는 가벼운 그런 중간적인 존재로서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갖다 중간자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원운동의 순환론을 통해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 이론을 밝혔죠. 그리고 상생 이론은 뭡니까? 바로 음과 양이 중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음과 양이 존재할 때는 서로 상대되는 시각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극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음과 양이 즉 음과 양 외에 중간자가 있을 때는 상생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집안에 애들을 키워보시면 알죠. 둘이 있을 때 둘이는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이렇게 적으로서. 그런데 이들이 밖으로나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내 동생이나 형을 때리려고 하면 둘이 또 뭉쳐서 움직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음양의 시각인 겁니다. 음양은 그냥 일방적 시각으로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 시각으로, 내부적 개념으로만 친다면, 즉 음과 양 둘로만 친다면 반대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만 제3요인 중간자가 포함이 되는 것, 이 중간자라는 것은 설정의 기준 초기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제3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간자가 포함이 되면 음양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습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음양 속에 존재하는 음양중이라는 개념으로서 1, 2, 3의 논법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목화투검으로서 1, 2, 3, 4, 5의 논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다? 5다, 4다? 4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5가 보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이 되고, 그래서 중간자가 빠짐으로써 우리는 극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4의 개념일까요? 5의 개념일까요? 예, 현실에 우리가 일어난 모든 세상은 4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고대 선인들이 사방, 팔방이라는 얘기들을 해왔고, 서양에서도 사원수라고 하지. 뭡니까? 서양에서 처음에 세상 개념을 볼 때 모든 것은 뭘 이뤘다? 물, 불, 또 뭡니까? 물불, 흙, 공기. 이렇게 서양에서도 4가지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5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으면서 4가지로 보인다는 정말로 대단한 이론 체계를 만들어놓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이미 증명하고 있지만서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목은 화, 토의 관계에서 화가 빠짐으로써, 하나가 빠짐으로써 그 극의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현실은 이렇게 사행이기 때문에, 사행이라는 건 뭡니까? 토가 빠져 있다는 거, 중간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즉 제 역할을 못해서 현실에서 볼 때는
토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자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음양만 있고 중간자가 빠져 있으면 현실은 극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생의 상태입니까? 얘기했죠? 음양 속에 중간자가 포함하면 생의 관계가 되고 중간자가 빠지면 극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현실은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 음과 양의 두 개의 문제, 즉 여당과 야당처럼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둘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요인, 중간자가 개입이 돼야만이 그것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중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속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실체일 수도 있는 것인 거고 제3의 어떤 그 실체일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봅시다. 우리가 이 극의 관계를 배웠는데요. 음양오행설의 가장 기본이 된 논리는 상생과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상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상모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자는 능멸한다, 모욕을 준다 할 때는 그러한 모자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의 이론체계처럼 어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상모는 논리체계나 이론체계가 아닙니다. 상생상극은 오행의 법칙체계지만 상모는 변칙적인 현상을 그냥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이론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상모를 설명할 때 보면은 통상 금이 목을 극하죠. 금이 목을 극하지만 즉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만 때에 따라서는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다. 내지는 그 목이 너무 막 무지하게 강한 큰 목이고 이 금은 면도칼처럼 약하면은 면도칼이 부러지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상모라고 해서 또 다른 법칙 체계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상모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가 아니라 토극목 내지는 이것을 외라고도 표현합니다. 토외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현실에서는. 그러나 법칙 체계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상모가 법칙 체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요. 봅시다. 우리가 고양이하고 쥐를 비교합시다. 고양이와 쥐라는 개념을 우리가 비교하면 바로 상극의 현상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일 텐데요. 통상 볼 때 고양이는 언제든지 쥐를 잡아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금곡목 내지는 목극투의 개념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전제되어 있는 초기 조건들이 생략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단위라는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이렇게 절대적인 조건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고양이 앞에 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 얘기는 자,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그 애기 고양이 한 마리하고 성인 쥐 100마리가 모여 있다면 이건 고양이 앞에 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이건 성립되지 않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미 동등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고 말장난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인 것이지 법칙 체계가 아닌 것이죠. 거기는 왜? 바로 동일한 단위라는 초기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적당한 고양이 한 마리하고 적당한 쥐 한 마리를 놓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와 쥐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는 서울에 있고 쥐는 부산에 있다면 고양이 앞에 쥐 관계는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동일한 그 공간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동등 비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양이와 쥐가 같이 오늘 여기 서울에 아니면 무슨 양재동 어떤 방 안에 있다라고 칠 때 단지 뭐냐? 그런데 고양이는 오늘 있고 쥐는 내일 있더라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고양이 앞에 쥐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절대 동일한 시간이라는 생략되어 있는 초기 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죠. 즉 공간과 시간과 단위라는 것이 이미 동일 공간, 동일 시간, 동일 단위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생과 화생토, 즉 상생과 상극의 논리 속에도 동일 단위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이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씩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변경이 되면 그것이 바로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동일 공간이나 동일 시간, 동일 단위들이
그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바로 오행의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오행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운이 나쁘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때에 따라 건강이 안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행의 상모라는 개념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처럼 그러한 그 틀을 갖춘 법칙 체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지금 우리가 그 오행의 그 상생과 상극을 얘기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그 공부하시는 문화생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행의 이 상생상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상생상극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런데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생극재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생극재화. 그럼 생극재화와 상생상극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얘기 같은데 다르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언젠가 한번 그 인터넷에 있었던 어떤 아주 유명한 역학자한테 이걸 마침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가 하는 소리가, 생극재화는 상당히 난해한 논리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원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당황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정말로 상생, 상극과 생극재화 뭡니까? 생극재화 봅시다. 이 생이죠. 극입니다. 그 다음 재입니다. 그 다음에 화라는 개념이죠. 생극재화. 그 다음에 상생상극의 개념은 뭡니까? 자, 상생상극으로서 오행의 모든 현상들은 이미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그럼 생극재화와 상생상극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준점 차이입니다. 생극재화는, 자, 우리가 먼저 했듯이 생극재화는 오행의 순환고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생극재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렇게 바로 오행이 완벽하게 운동을 해가는 개념, 즉 5개의 운동 자체를 특정 시각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행이란 어떤 5가지 운동이 있다고 칠 때 그 운동 자체를 특정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뭐를 생한다라고 얘기를 특별히 할 것 없이 그냥 상생, 상극, 서로 상하고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극재화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현실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개념은 뭡니까? 자, 현실의 절대적인 개념은 인간으로서,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이는 인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시작되는 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기준인 거고, 이 목의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오행 전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절대적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목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은, 즉 5명이 모인 상태에서 내가 목이고 나머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토와 금이 보이고 수와 화가 4가지가 보이죠. 나 자신은 그냥 나니까 내가 나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것이 생극재화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목에서 바라볼 때, 목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나를, 내 기준인 겁니다. 이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목을 생해주는 수의 개념을 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의 기준에서, 즉 나의 기준에서 나를 생해주는 것. 나중에 사주학 논리에서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인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목에서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것, 즉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내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내가 다른 운동으로, 지금 목의 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변화해서 가는 것에서 이것을 바로 또한 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극과 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극을 누가 하는가? 이 기준은 나라겠죠. 내가 극하는 주체가 돼서 남을 극할 때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극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주학의 용어로 나중에 재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게 바로 극인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제어하는 것, 내가 주니까 나를 제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주학 용어로는 이 재를 관이라고도 표현하죠. 물론 내가 극하고 나를 극하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제하고 내가 제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생상극으로 그냥
객관적 입장으로 딱 던져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입장이 나라고 기준해 놓고 나머지 사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생극 재화라는 시각인 겁니다.